과학톡 최미영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과학사에 남을 만한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게 될 탐사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프로젝트명은 터치선, 태양을 만지다인데요. 태양 탐사선 파커는 3개월 정도 긴 항해 끝에 이번 달에는 목적지인 태양에 근접하게 됩니다. 오늘 과학톡에서는 태양 탐사선 파커가 수행할 임무는 무엇인지, 인류에게 특별한 존재 태양이란 어떤 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8월 12일 탐사선 파커 솔라 프로브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임무명이 터치 더 선, 태양을 만져라인데요. 이 임무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태양을 만져라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 표면까지 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태양 표면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실제 다가가게 되는 거는 이제 태양 반경이 한 9배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지구 사이 거리의 한 5% 정도까지 다가가는 거니까요. 굉장히 태양 가까이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태양을 스칠 듯 만지듯이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도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974년이랑 76년에 이제 헬리오스라고 하는 탐사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하게 생긴 탐사선이었는데요. 그 탐사선은 태양 지구 사이에 한 0.3배 정도, 그러니까 수성 궤도보다 조금 안쪽까지 들어가서 이제 태양풍을 관측을 했었죠. 근데 그동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 태양 지구 정도 사이 거리에서 떨어져서 계속 태양 관측하는 그런 탐사선들만 있다가 이번에 한 50년 만에 이제 처음 다시 그 태양 가까이 가게 되는 탐사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는 탐사선을 만든 거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천체망원경으로 태양을 관측한 적이 있었는데 눈으로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특수 필터를 끼우고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저는 태양을 관측하면서 태양이 뭔가 되게 멀리 있지만 멀리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느꼈어요. 고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들었던 자료에 의하면 태양을 보통 신이나 신격화를 해서 엄청나게 숭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기념적인 건축물로 남아있는 오벨리스크 이런 경우도 결국은 이제 태양신, 라나, 호루스 같은 이집트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을 신격화해서 그 문양을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헬리오스라는 태양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을 정도로 숭배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태양을 뭔가 경이로운 존재로 보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태양 하면 물론 빛과 열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한데 제가 생명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태양 하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그 이유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해서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고 이 광합성 작용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통해서 식물이 성장함으로써 우리 지구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태양을 터치하라 이 말이 꼭 생명을 터치하라 이런 프로젝트명으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이고. 네. 사실 로켓 하면 저희가 이제 최현석 박사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로켓에 대해서 꿈을 키워오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첫 번에 이 로켓을 이용을 해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왜 발사했는지 아세요? 전 몰라요. 왜 발사를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1957년에서부터 58년 1년 동안을 지구 관측의 해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을 1957년
10월 4일 날 발사를 해서 이제 지구를 관측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벌써 한갑이 넘었어요. 61년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구에서 벗어나 가지고 태양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태양으로 가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은 무척 크기 때문에 그냥 보내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 그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근데 문제는 뜨거워가지고 네. 이게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참 문제예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그 우주에 이제 태양계 내에 많이 보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수성이나 금성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태양에 가까울수록 이게 표면이 뜨거워가지고 착륙시켜도 금방 고장이 나고, 더군다나 이제 태양에 보내는 거는 얼마나 더 이게 뜨겁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관측 기기를 고장나지 않게 잘 보존하면서 태양을 관측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참 그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한 60년 정도 우주 개발을 한 지금에서야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이 많이 보완이 돼서 이제 이번에 가서 아마 좋은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조금 더 미지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발사된 파커 솔라 프로브 어떤 탐사선인가요? 예, 파커 솔라 프로브는 태양에 굉장히 가까이 접근하는 만큼 이제 뜨거운 태양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열을 막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방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열 방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만든 태양빛을 가리고 모든 대부분의 기기들은 이 방패 뒤쪽에 배치를 해서 태양빛이 직접 닿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열 보호 시스템 겉에는 알루미늄으로 코팅을 해서 이제 그 거울처럼 대부분의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이제 흡수되는 빛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탐사선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네. 그 에너지는 그 태양 전지판에서 얻게 되죠. 근데 태양 전지판은 태양빛이 있어야지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빛 전지판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태양 전지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그 날개를 접을 수 있는 비행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에서 멀리 있을 때는 날개를 활짝 펴서 많이 태양빛을 받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그걸 접어가지고 방패 최소한 뒤로. 네. 예, 방패도 접어가지고 최소한의 빛만 태양 전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게다가 또 거기 노출된 것들이 또 이제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 전지판 뒤쪽에다 이제 물을 순환을 시켜가지고 냉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고안을 해서 설치를 해놨습니다.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정말 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뭐 속도라든지 이런 건 어떤가요? 태양에 이게 거의 떨어지듯이 이렇게 다가가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데요. 최고 속도가 태양 가까이 다가갔을 때의 초속 200km 정도라고 합니다. 초속 200km면 어느 정도를 상상하면 될까요? 일단 서울에서 대전까지를 뭐 1초 안에 주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뉴욕까지도 뭐 1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속도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네요. 네. 그 탐사선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탐사선의 그 질량은 별로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탐사선의 질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나요? 아니면 일단 주어진 질량 안에서 이제 최대한 많은 그 탐사 장비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금성 중력 도움을 받죠. 금성 중력 도움을 받아서 가까이 다가감과 동시에 이제 너무 빠르지 않도록 또 거기 속도를 약간씩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중력동을 받는 것으로 이제 궤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선을 이제 무겁게 만들면은 네. 이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구에서 발사할 때 더 큰 네. 로켓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에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우주선의 크기를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제 최대한 대로 이제 실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실어야 되는데
이런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 열을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무게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을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관측기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형화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200k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km라면은 아마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빠른 우주선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왜 이게 빠른 거냐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속도도 무척 빨라요. 네. 그게 초속 8km 정도예요. 지구를 돌고 있는 게 초속 8km 정도인데 이건 그거에 초속이 200km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속도인 거네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마 인류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물체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 가장 빠른 아마 물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탐사선 자체의 그런 속도나 질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관측기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탐사선 안에는 어떠한 관측기기들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뭔가 설명해 주시면 좀 더 탐사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탐사선의 관측 장비는 이제 그 태양풍의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장 측정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풍 입자, 어떤 입자들이 어떤 성분으로 어떤 속도로 갖고 있는지 그런 입자 측정기들이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제 고에너지 측정하는 거, 저에너지 측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네. 통틀어서 입자 측정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탐사선이 있는 곳의 상태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원격 측정을 하는 이미지 장비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태양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질들이 태양 행성간 공간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미지 측정하는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대체 파커는 어떤 임무를 갖고 있길래 이런 장비를 가지고 태양으로 다가가는 건가요? 파커 임무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일 큰 임무는 이제 태양 코로나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러니까 태양 표면의 온도는 6,000도인데 비해서 태양 코로나는 이제 100만 도 정도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태양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뜨거운 온도를 갖게 되는지 이제까지 태양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온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까지 뭐 태양이 이렇게 가열되는 그 기작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태양 그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위쪽이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이 이제 그런 파동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은 조그만한 그런 태양 폭발 현상에 의한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파커 솔라 프로브가 이제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관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이제 태양풍을 가열시키고, 그러니까 코로나를 가열시키고 태양풍을 가속시키는 그런 에너지원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풍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제 저지가 바깥쪽에서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어질 당시랑은 상당히 달라진 상태를 관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질 당시로 들어가가지고 과연 태양풍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가속이 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태양에서 그 태양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충격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격파들 주위에서 이제 높은 에너지로 가속이 되는 태양 고에너지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양 고에너지 입자들이 그 지구 주변의 그 우주 방사선을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태양에서 불어나는 그 고에너지 입자들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가속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파커 탐사선이 8월 12일 날 그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우주 항해를 시작했는데 이 파커 탐사선이 언제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탐사선의 비행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커 탐사선은 이제
태양 주위를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는 그런 타원 궤도를 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다가갈 처음에는 이제 태양 가까이 다가가는 게 한 태양 반경의 35배 정도? 그 정도까지 다가갔다가 지구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타원 궤도를 돌다가 이제 금성의 중력동을 받아가지고 그 궤도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점점 안쪽으로 다가가서 결국 이제 한 6년 뒤에는 태양 반경의 9배까지 다가갔다가 금성 근처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궤도로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에 발사를 해서 이제 10월 초에 처음으로 금성 중력동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태양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태양 근처까지 다가가는 게 이번 11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으로 다가가는 그 11월 초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파커가 다가가는 그 태양은 어떤 건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태양의 이 표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태양은 이제 중심에서 계속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제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쪽이 뜨겁기 때문에 태양 표면에 보시게 되면은 그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데는 위로 뿜어져 올라오고 바깥쪽은 식어서 내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게 될 것 같다가 이제 태양 쌀알무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쌀알무늬가 태양 전체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고요. 근데 어디에 보면 이제 쌀알무늬가 없이 그냥 굉장히 어둡게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제 흑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흑점은 태양의 강한 자기장이 그 물질들을 꽉 움켜쥐어가지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밑에서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가워서 어둡게 보이는 지역이 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끔 과학 기사 같은 거 보면 흑점의 수가 변화한다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 태양 흑점이 변화하는 게 지구하고도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게 한 21년 주기로 태양 흑점이 많아졌다가 줄어졌다가 합니다. 그다음에 태양 흑점에서는 이제 강한 자기장 주변의 에너지가 굉장히 뭉쳐 있다가 거기서 폭발적으로 분출이 되면서 태양 폭발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와 함께 이제 코로나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래서 태양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태양에서 강한 전파 폭발을 위해서 굉장히 강한 전파에 의해서 지구의 통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강한 자외선 X선이 평상시보다 한 수백 배, 수만 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지구 고층 대기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구 저궤도를 도는 위성들의 궤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에너지 입자들이 이제 지구 상공으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보통 유입이 될 때 이제 지구 자기장이 이제 남북 방향으로 이제 뚫려 있기 때문에 보통 남북 방향, 남극, 북극 방향으로 이제 자주 잘 들어오게 되는데요. 극지방으로. 예, 극지방 들어오게 되는데 지상에서는 뭐 별 상관없지만은 이제 항공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주 방사선을 쬐게 되는 그런 우주 방사선 피폭을 양을 늘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주 폭풍이 발생하실 때는 그런 극궤도를 피해서 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태양에서 분출된 그런 코로나 물질들이 지구를 덮치게 되면 지구 자기권을 흔들어 가지고 지구 지사기 폭풍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사기 폭풍 기간에는 또 이제 지구 전리층 교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도 전류에 의해서 그 전력망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태양에서 우리가 태양풍의 세기가 세어지겠다, 강해지겠다 하는 거를 그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태양의 흑점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대충 그 좀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태양 폭발하고 흑점 수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흑점에서 에너지가 이제 자기장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뭉쳐 있다가 네. 태양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네. 흑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태양 폭발도 더 자주 발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양 관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양에서 나오는 폭발 현상들, 그다음에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우주 방사선 그리고 지사기
지상에서 이제 자기권 관측을 해가지고 지자기 폭풍 이런 것들도 계속 한 수십 년 관측을 해왔습니다. 태양에서 그렇게 폭발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지구에서는 얼마 만에 그걸 알 수 있나요? 보통? 그는 태양 폭발이 일어났다 하는 거는 바로 빛과 전파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 뭐 지구에선 바로 알 수 있고요. 8분 정도면 빛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지구에 그런 그 에너지가 도착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고에너지 입자 같은 경우, 우주 방사선 고에너지 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네.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물질이 분출돼서 지구까지 오는 데는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우리 태양 연구는 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태양을 인류가 관측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제 계절 변화도 관련 태양에 의해 태양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루의 시간도 결국 태양을 보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 위치를 관측한 거는 뭐 고대에서부터 아주 오래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태양을 보고서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처음 본 건 이제 태양 흑점을 본 게 가장 처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흑점에 대한 기록은 뭐 우리나라나 중국 역사서에 보면은 기록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태양 흑점을 보게 되기 시작한 거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태양을 관측하게 된 이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갈릴레오 시대에 이제 그러니까 그 망원경을 이용해서 태양을 처음 이제 관측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비로소 망원경을 통해서 흑점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태양 흑점을 관측한 기록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남아 있게 됐고요. 그래서 갈릴레오 시대 이제 1600년대에 이제 망원경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태양을 관측하게 됐는데, 그 뒤에서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관측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제 흑점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요. 그래서 한 200년 정도 이제 기록이 쌓이고 나서 한 1800년대 그때에 이제 처음으로 태양 흑점의 주기가 있다. 흑점이 점점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주기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망원경들이 발달을 하고 태양 빛을 이제 분해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광 기술들도 발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관측들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자기학이라든지 물리학,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태양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태양을 연구할 때 이 태양을 통해서 얻어내고 싶어하는 그 태양의 비밀,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알아냈는데, 아직까지도 태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 코로나가 왜 이렇게 뜨거우냐. 그 태양 코로나가 이제 뜨거워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직 명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 흑점이 이제 11년을 주기로 계속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활동 주기를 갖고 있는데, 이 활동 주기가 이제 내부의 그런 대류 현상들에 의해서 현상들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은 그게 구체적으로 왜 11년인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태양 활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태양 활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폭발 현상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요즘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파커가 지금 가고 있는 거군요. 네.
망원경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그 생물학도 DNA, 뭐 유전, 그러니까 단백질 이런 연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이 얼마나 많이 발달하는가에 따라서 이 그 생명과학의 발전도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천문학에서도 망원경의 그 발달에 따라서 천문학의 그 수준도 같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천문학은 망원경과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망원경이 좋은 그러니까 좀 더 큰 망원경으로 좀 더 희미한 빛을 관측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더 먼 우주까지, 깊은 우주까지 볼 수가 있고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천문학의 발달은 망원경의 발달과 함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태양을 관측하는 망원경이 사실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이라는 것이 그 멀리서 오는 빛을 모으는 건데, 태양에서 그 강렬한 에너지가 그 망원경에 쏘이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건판이라든지 그런 것도 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 우리가 태양 빛을 돋보기로만 돼도 그냥 물질을 태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별을 관측하는 데 사용하는 망원경하고 태양을 관측하는 데 사용하는 망원경이 같은지 또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망원경 기본 원리는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일반적인 소형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망원경에다가 이제 필터를 끼워가지고 선 필터, 그러니까 빛을 굉장히 많이 줄여드는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원하는 특정 파장만 통과시키는 그런 필터를 써가지고 태양을 빛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관측할 수 있게 하고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큰 대형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요. 그래서 그런 대형 망원경에 의해서 모아지는 태양빛 자체는 그러니까 망원경 구조물 자체를 녹여버릴 수 있을 정도 굉장히 강력한 집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망원경을 설계할 때부터 그런 태양빛을 우리가 원하는 빛만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빛들은 이제 막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망원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굴절 망원경이라든지 반사든지 전파든지. 그런데 보통 태양을 관측할 때는 어떠한 망원경이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쓰이나요? 네, 이렇게 보통 굴절 망원경은 크게 만드는 데에 굉장히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렌즈 같은 것들을 크게 만드는 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망원경들은 이제 굴절 망원경을 많이 쓰고요. 네. 대형 망원경의 경우에는 이제 굴절 망원경 자체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빛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렌즈 자체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서 네. 대형 망원경은 이제 반사 망원경을 주로 만들게 되죠. 파커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쪽에 이제 성분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태양을 관측할 때는 코로나가 그 빛의 밝기가 엄청 낮아서 잘 관측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코로나는 태양 관측을 할 때 개기일식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관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상에서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제 개기일식 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코로나 밝기가 태양 표면 밝기의 100만 분의 1 이하. 그 밝기는 거의 그 하늘 밝기랑 비슷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는 평소에는 하늘에 가려서 코로나를 볼 수 없는 상황에다가 달이 태양면을 가리게 되면 하늘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 어두운 하늘에서 이제 밝은 코로나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개기일식 얘기가 나와서요. 사실 저희는 개기일식이라고 하면 저희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우주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네. 개기일식은 말씀드렸다시피 태양 코로나를 관측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기회이죠. 달에 의해서 태양빛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그런 본 그림자가 이제 달 뒷변에 생기게 되는데, 그 달 본 그림자는 지구에서 보게 되면 한 수백 킬로 정도부터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작은 달 본 그림자가 지구를 훑고 지나가게 되면서 그 좁은 영역 안에서만 개기일식을 관측할 수가 있게 되고요. 개기일식의 지속 시간이 길어야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은 거는 2, 3분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코로나를 관측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양 그 주변 그 낮은 코로나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그 짧은 시간이나마 관측을 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우주에 관측기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에서 우주에 보내기 전에 시험적으로 이제 관측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도 개기일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와 신기하다 하던 그 짧은 찰나에 박사님께서는 그 많은 걸 연구를 하고 계셨군요. 그 개기일식 동안 그 식물하고 동물도 조금 특이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 1991년에 그 멕시코와 중남미 지역에서 그 개기일식이 있을 때 발견한 거는 매미들이 갑자기 동시에 울음을 그친다던가, 왕거미가 거미줄을 만들다가 갑자기 개기일식이 시작되다 거미줄을 막 이렇게 해친다가 개기일식이 끝나자마자 다시 거미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해양에서는 그 야행성 그 어류들이 낮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활동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되었다고 해요. 기린 같은 경우에 동물원에서 관찰이 됐는데, 기린 같은 경우에 목을 막 흔들면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긴팔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내는 소리와 다른 소리를 개기일식이 시작되자마자 내기 시작했고, 개기일식이 끝나자마자 멈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뭐 5분에서 6분 이내로 일어나는 짧은 시간이지만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낮을 밤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좀 헷갈리는, 그래서 행동에 이상을 보이는 좋은 그 발표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태양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세계 동향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나사에서는 이제 바커솔라 프로브를 태양 가까이 가는 미션을 보냈고요.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유럽 우주국도 뭐 바커솔라 프로브처럼은 아니지만은 이제 헬리오스처럼 한 0.3 솔라 태양 반경까지 이제 다가갈 수 있는, 태양 근접 관측을 할 수 있는 탐사선을 또 하나 보낼 겁니다. 이렇게 뭐 나사나 유럽 우주 같은 선진국들은 그런 태양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까지 관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태양 코로나, 태양풍을 직접 다 관측을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나사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제 코로나 그래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래프는 뭐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은 원격으로 태양 코로나를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측 기기인데요. 저희가 만든 태양 코로나 그래프는 이제 바커솔라 프로브가 다가갈 수 없는 태양 0.9 태양 반경 안쪽의 코로나를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그래프를 나사랑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이제 벌룬을 이용을 해서 기구를 이용해서 성층권 시험 관측을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대형 태양망원경을 이용해서 태양을 좀 더 자세히 관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태양망원경이 미국 빅베어에 있는 1.6m 태양망원경이거든요. 그 태양망원경 설립 초기부터 이제 저희가 같이 미국 쪽이랑 협력을 해서 태양망원경을 건설하는데 같이 협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을 한 그 태양 분광기가 있습니다. 그 분광기를 그 태양망원경에 설치를 해서 지금 채층 연구를 하는 데에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주 환경을 좀 더 잘 예보를 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태양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사실 천문학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잘 알지 못하는 신대륙의 탐사선을 보냈다면은 이제 현대는 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그
전체에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좀 더 큰 세계에 대한 이제 꿈과 그다음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천문학에 한번 도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태양이라는 건 정말 신비하기도 하고요. 정말 미지의 세계라서 많이 궁금하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태양은 정말 에너지가 많이 우리한테 많은 에너지를 주는 이런 별인데 더울 때는 싫고 추울 때는 좀 빨리 에너지를 많이 받고 싶고 예, 그래서 우리도 태양처럼 많은 에너지를 남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청소년들도 많은 에너지를 받고 싶으면 천문학자가 되십시오. 태양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 이야기하기 전에는 태양하면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 그것을 어떻게 연구 대상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태양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그리고 어쩌면 생명의 근원이 우주인 이상 어쩌면 생명의 근원이 태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태양이라는 존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그것을 알기에는 아직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 같은데 먼 미래에는 꼭 우리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태양뿐만 아니라 이 신비로운 우주에 대해서 좀 더 인류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정말 태양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